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이 제재 논의에 착수하는 등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교민 60여 명의 철수를 위해 군수송기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다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권 단일화 협의 결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주최 첫 TV토론의 여진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임이 분명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후보의 기축통합 발언을 놓고도 실현 가능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 최대 27만 명 확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한 달 새 비슷한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겼고 서방 사회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접경이지만 엄연히 우크라이나 땅인 돈바스 지역,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의 친러 반군 세력 분리 독립을 승인하며 파병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제재에 착수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침공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먼저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대표협회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분리 독립 승인과 러시아와의 상호협력 조약에 서명합니다. 1시간 넘는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면서 결의를 다집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нять уже давно назревшее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몇 시간 뒤 푸틴 대통령은 동맹국 보호를 위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파병을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 뒤에 평소 보이지 않던 탱크와 장갑차 등 군용 차량에 한밤중 도네츠크 외곽에서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이 외신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수출입과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He calls them peacekeepers. This is nonsense. Мы по-прежнему открыты для дипломатии, дл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Однако допускать новую кровавую бойню на Донбассе больше не намерен. 우크라이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오는 24일 미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담판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제사회가 침공이 아니라는 러시아 말을 믿지 못하는 건 이 8년 전 속수무책으로 크림반도를 내준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훈련을 빌미로 슬그머니 들어온 뒤에 눌러 앉았었죠. 우크라이나는 또 당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데 아직도 우리 교민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한 현지 상황을 염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집니다. Этот момент стараюсь максимально запомнить. Я не могу передать все эмоции, но я счастлив. 수도 키예프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Я к этому отношусь плохо, потому что я считаю, что страна должна быть
цельно, нераздельно, вот вместе.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то, что Россия таким путем вообще в принципе забрала. 같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돈바스 지역은 주민의 40% 가까이가 러시아계이고 러시아어 사용률도 70%에 달합니다. 독립과 러시아 병합을 요구하는 반군과 이를 막는 정부군이 8년간 교전 중인 곳입니다. 이번 조치는 8년 전 크림반도 병합 때를 연상케 합니다. 러시아는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 지역 두 곳의 독립을 선언했고 주민 투표를 거쳐 병합해버렸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 교민 63명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로 이제 출국을 할 계획입니다. 저 빼고는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사업 등으로 바로 떠날 수 없는 20여 명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의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의 출국을 권유 중인 우리 정부는 유사시 군 수송기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장 우리 호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이면서 주가도 빠지고 이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소식에 코스피는 장중 한때 2,600대로 후퇴했다가 가까스로 2,700선을 지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쏟아지며 전날보다 1.35% 떨어진 겁니다. 러시아 주식은 10% 넘게 급락했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1.71% 빠지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에 육박할 정도.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 끊길 경우에 대비해 한국의 계약 물량을 유럽 연합으로 지원해달라는 미국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겨울철 수급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까지는 우리도 힘들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도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한국에 미칠 경제, 외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기업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게 동유럽하고 서유럽 가는 길목에 있어요. 공급망 확보가 안 되면은 수입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뛰고. 금융당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 보셨습니까? 시청률이 34%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대목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른바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은 그렇게 대선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랐고 오늘도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녹취록에 뭐가 들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며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 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주역이 바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인 게 드러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발언이 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억지로 꿰어 맞춘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시점이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로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무죄 받아서 다 살아난 바람에 라는 식으로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진 맥락은 아니었다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임이 분명해졌다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란 말 안 나온다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라도 특검 추진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레이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녹취록의 이 정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대장동 녹취록이 이 대선 한가운데 왔습니다.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윤석열 너 죽어 이 말이 들어있다는 녹취록과 이재명 게이트가 들어있다는 녹취록 같은 겁니까? 네, 같은 녹취록입니다. 누가 녹음을 했느냐? 바로 천화동인 5호실 소유주이자 대장동 수익모델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2019년부터 약 2년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녹음 파일 약 19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몇 분 분량인지 등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확실한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녹취록의 일부를 인용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선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이제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건가요? 네,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취록에 이제 김만배 씨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 이 단어가 녹취록 안에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우선 월간조선이 보도한 녹취록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녹음됐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같은 녹취록을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어제 SNS에 올려 공개를 했습니다. 원 본부장이 강조 표시한 걸 제외하면 완전히 같은 형식인데요.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토론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이 방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이면 사퇴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럼 이제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우선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있다라고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진 않아서 어떤 맥락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그 이재명 게이트가 대장동 게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그 녹음이 된 시점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 26일 녹음이 이뤄진 날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보도도 나오기 훨씬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녹취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게이트라는 게 그걸 언급한 거란 뜻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왜 일부만 공개하냐,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으면 편집하지 말고 다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 말은 이 녹취록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우선 여야가 모두 같은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 앞뒤 맥락이 조금 더 공개가 됐는데요. 여야가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서 녹취록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영장 나오면 죽어라는 부분도 보이죠. 그 앞부분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화에서 되게 좋으신 분을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되게 좋으신 분을 윤석열 후보다, 그래서 김만배 씨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민주당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른데 또 하나요. 한참 이 그분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대법관이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제 토론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분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분 최근에 한국일보 보도에서 공개된 새로운 녹취록 일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2월에 녹음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현직 대법관이 언급됐고 실제 녹취록에도 실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의심했던 국민의힘이 틀린 거라고 봐야 하는지, 본질적으로 시청자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사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인데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과 관련해서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고 김만배 씨는 입장문을 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 다 같은 인물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라면 현직 대법관이 그분일 가능성은 또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같은 녹취록으로 몇 달째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녹취록, 이 전문을 그냥 공개하면 안 됩니까? 가장 정확한 원본을 갖고 있는 쪽은 우선 녹음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검찰이겠죠. 검찰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녹취록을 일부 열람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검찰이 먼저 공개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 감고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꼴이네요. 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녹취록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어제 토론의 주제는 원래 경제였죠. 국가 간 돈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해 국민의힘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무식하다, 억지 변명이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전경련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전경련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가 기축통화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 후보가 경제의 기본 개념도 모른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채 발행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억지로 변명하기 위해서 한 변명치고는 너무 근거가 박약하다. 경제에 대한 지식은 정말 허경영 씨만큼도 없구나. 기축통화가 무슨 경기도 지역화폐인 줄 아는 건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석유 사올 때 원화를 받아주냐며 현실성을 따질 것도 없이 한마디로 무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빚을 낼 여력이 더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작 전경련 관계자는 기축통화가 아닌 IMF의 특별 인출권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며 재정 건전성은 더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원화 가지고 미국 가서 물건 사는데 원화 주면 받겠냐 이거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00%에서 88% 정도입니다. 유로화는 32.3%, 엔화는 16.8%고 원화는 2%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자제했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토론 첫 주제인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에서부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부딪혔습니다. 정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물어봐요.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하나 드리고요.
지난 토론에서는 자제했던 상대 후보 배우자를 향한 공격도 주고받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원래 그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 후보가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며 맞받았습니다.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젠더 갈등과 경제 정책 등을 놓고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까 그 여성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그거 두 번째, 시간 잠깐만요. 뭐 계속 이렇게 같은 생각을 또 원래 잘 바꾸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바꾸는 거 윤 후보시죠. 난타전이 이어지자 사회자가 여러 번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한 얘기를 가지고 뭐 엉뚱한 뭔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총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첫 토론회였죠. 안철수 후보는 작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MB 아바타에 비유하는 등 몰아세웠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화 결렬 다음 날 치러진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힌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윤 후보를 준비 안 된 후보로 자신은 경제 전문가로 보이게 하는 질문도 쏟아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안 후보는 날선 질문을 쏟아냈고 윤 후보의 답변에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심 후보는 진보 유권자들을 겨냥해 더 선명한 입장을 폈습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이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평가절하했고 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다며 후보들이 의리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어제 토론 발언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 공방입니다. 어떤 후보 말이 맞았는지 대선 체크맨 조영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사항 바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방입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당연히 주식 했죠. 제 처가. 손해 본 것도 있고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윤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윤 후보의 과거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 앞뒤 메시지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당시 주가 조작 관련자 연관 계좌에서 손해보고 주식을 뺐다고 했지 이후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안 했다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말을 바꿨느냐 이 논쟁에서만 판단을 해보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줄 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은 정치보복 관련입니다. 뭐라더라?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정치 보복 공방 때 나온 얘기인데 답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런 세력, 국물도 없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단어를 좀 강조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부정부패 세력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안 한 얘기냐고 따져보면 이번엔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은요. 소상공인 지원금 공방입니다. 영원이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5,900억입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하시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네, 정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소상공인에게 직접 준 지원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사업 지원 또 지역화폐 운영 명목으로 5,962억 원을 쓴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은 직접 지원금을, 민주당은 간접 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의 말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대선이 15일 딱 보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해외 공간에서 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쭉 투표가 이어지죠. 자, 그런데 여론은 아직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가 싶더니 다시 초박빙으로 붙었습니다. 여론보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왜 또 붙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3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격차는 한길리서치가 0.1%포인트, 미디어토마토 2.5%포인트, 여론조사 공정은 4.5%포인트 차이로 접전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난주 오차범위 밖 최대 8.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윤석열 45.3%, 이재명 40.8%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모두 결집하고 있는데 이 후보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결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3곳의 조사 시점은 지난 주말 사이로 공통으로 20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날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을 때와 결렬됐을 때 지지율이 바뀐다는 겁니다. 부동층의 표가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전문가들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들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후보들에게 표가 쏠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요.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결렬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 결집을 더 촉진시켰다. 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 부동층이 줄었는데 이 후보 선택을 망설였던 유권자가 이 후보 선택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단일화가 깨졌으니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좀 뭉쳐보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생긴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요즘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도 좀 풀고 그리고 각종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자, 그럼요.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 안철수 후보가 한 발언 직접 좀 들어보죠. 그럴까요? 계속 뭐 이용하고 저희 표를 빼가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표를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건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 어디서 빠졌나 한번 봤더니 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 표가 이 후보로 좀 옮겨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윤 후보 이 지지율은 왜 큰 변화가 없는 겁니까? 네, 이 단일화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 지지를 철회한 것과 또 반면에는 이 단일화 결렬로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생겨서 이 위기감에 보수층이 결집한 게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다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시점이 이 결렬 선언
전 그리고 이후 이렇게 모두 걸쳐져 있는 만큼 이 단일화 결렬에 이 여론이 어떻게 좀 반응을 했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지율은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줄었으니까 네네. 국민의힘도 좀 신경은 쓰이겠네요. 네, 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번 오늘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표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예, 여전히 단일화에 좀 부정적이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산의 안철수 후보 유세차에 깜짝스럽게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에서 확실한 정권 교체 이뤄보자는 희망을 갖고 있다. 불씨를 살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 후보가 또 이 국민의힘 의원을 유세차에 오르게 하고 이 단일화 관련 발언을 뭐 하게 놔둔 건데 결국 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 완전히 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선거가 다가오니까 매일매일 요동을 치네요. 네, 정치부 송찬우 기자였습니다. 네, 토론을 마친 후보들은 다시 유세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을 훑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다 보상을 해주겠다며 책임지고 국민들을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마크맨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출입 관문인 인천으로 달려가 표를 얻겠다고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자기 표 얻겠다고 안보 포퓰리즘, 이거 옛날 북풍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청풍하고 똑같잖아요. 신형 청풍입니까? 자신이 집권하면 지난 2년간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빚지고 손해본 것을 모두 책임지겠다며 위기 극복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 확실히 준비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 손해봤지만 보상받지 못한 손해 다시 채워드리고 이자도 탕감하고 필요한 원금도 탕감하고. 부평역 유세에서는 당선 즉시 인수위가 100일 긴급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만에 이곳 인천을 다시 찾아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경기 부천, 안산을 돌며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에서 윤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며 친노, 친문 지지층을 향한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추진을 공식화하며 이 후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 명령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대신 추경안 처리 성과와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과 전북 서해안 라인을 훑었는데요. 민주당을 사회주의 몽상가라고 비판하면서 호남 지역 현안은 챙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크맨 이민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고 김대건 신부의 고향 솔매 성지 참배로 충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당진 거리 유세에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은 다르다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진에 이어 이곳 서산에서도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권 결탁 세력이라며 이들을 막기 위해 투표율을 높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 홍성을 찾아선 민주당을 겨냥해 사회주의 몽상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복 세뇌를 거듭해 가면서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해안을 따라 전북 군산, 익산으로 향한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에 앞서 호남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 복합 쇼핑몰에 이어
흑산도 공항 이슈를 띄우며 호남 표밭을 다졌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흑산도는 서남단 해상교통의 요지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지만 있었으면은 이 흑산공항은 최소한 첫 삽을 떴어야 하는 겁니다. 윤 후보는 내일까지 호남에 머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후보들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하나요? 네, 4인 4색 유세 스타일을 좀 얘기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즉석 연설하는 스타일입니다. 청년들은 진입을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제가 호남 경제가 부흥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제가 반드시 만들 것이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연설 시간이 들쭉날쭉할 만큼 즉석 연설을 즐기는데요. 이 패션 스타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얼마 전에는 태권도복을 입더니 오늘은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네, 퍼포먼스도 참 다양한데요. 발차기와 격파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실천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공약 부케를 받는 퍼포먼스를 했고요. 또 메시지가 적힌 패널을 들고 저렇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유세하면 어퍼컷이 생각나는데 어떤 스타일일까요? 네,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연설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5년 동안 500조 이상의 돈을 더 썼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라 연설도 학습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윤 후보 어퍼컷, 이 후보 발차기. 안철수 후보도 뭘 만들었다면서요? 네, 기호 4번이잖아요. 4번 타자 세리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답답한 저희의 속 뻥 뚫릴 수 있게 기호 4번 타자 홈런왕 안철수답게 시원하게 홈런 스윙 한번 날려주십시오. 고마해라 마이부터 이가 고마해라. 또 심상정 후보는 강한 어조로 연설한 뒤에 기호 3번의 귀여운 새 손가락 율동으로 반전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관리는 어려워.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 내부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최근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을 자제하라고 단속했었잖아요. 과도한 공격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면 윤 후보가 이제 리본이 달린 물고기를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진 밑에 최 전 의원은 무속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과 연관된 물건임을 암시하려는 듯한데요. 저것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거제시의 청년 어부인 강명호님께서 직접 찍은 우리 대구를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는 귀중한 선물인 건대구라면서 무속폄훼는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꼬집었고요. 선물을 준 청년 어부 강모 씨도 최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글을 지웠던데 SNS에 각자 글을 올리니까요. 이 지도부라도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당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국민의당 유세차 사망 사고 관련인데요.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의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입을 다물고 말씀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당 일각에서는 대표가 감정을 앞세우다가 단일화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시죠.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 시끌시끌하더군요. 맞습니다.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들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현수막 시안을 들고 있는데요. 자, 무당, 신천지, 술꾼, 주술, 민주당이 이제 윤 후보 공격에 쓰는 단어들인데요. 저걸 현수막으로 단다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완료돼서 쓸 수 있는 문구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해 보면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뭐 내로남불, 위선 이런 문구는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못 쓰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단어들뿐 아니라 주술이나 구판, 신천지 같은 단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요, 전과 사범, 법인카드 같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현수막도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관위는 뭐라고 합니까?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조를 바꿨다는 입장인데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 판단의 잣대가 똑같아야 오해를 받지 않겠죠. 네, 여야 사활을 건 대선에서 이 선관위가 흔들리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야랑이었습니다. 오늘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6시를 기준으로 11만 명을 넘겨서 또 역대 최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출구의 초입이다,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너무 섣부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오미크론 대유행이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점을 지나면 방역 패스를 축소하고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등 일상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매일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위험도는 낮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0.18%,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이고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3월 하루 확진자 최대 27만 명, 위중증 환자 1,000명 이상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당시 병상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환자들을 중환자가 되지 않게 하고 중환자실도 잘 준비해가지고 치료가 잘 되게 하고 이런 걸 고민을 해야지.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감염도 속출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30여 명이 집단 감염돼 병동이 폐쇄되고 외래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채널A에 오미크론으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경증 환자들로도 병상은 꽉 찰 수 있다고 밝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최근 10살 미만 아동의 확진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학을 앞둔 어린 자녀 학부모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매주 2번 자가검사를 집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3형제를 둔 엄마는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3월부터 등교하려면 일주일에 2번 집에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자가검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못하겠어. 괜찮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조금만 할게. 엄마가 요만큼만 넣게. 알았지? 무서워? 하기 싫어서?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아이가 아파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불쌍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이게 몇 번씩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면 이게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애들. 고사리 같은 손에 자가검사 키트가 들려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2개씩 가방에 넣어줍니다. 너네들도 겁먹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집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등교하면 돼요. 알겠어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주 2회씩 할 수 있도록 포장을 다 해놨어요. 다음 달 등교를 앞둔 학교와 유치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9세 이하 영유아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상인데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아니어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으려면 자가검사가 필수지만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엔 코를 살살 찔렀는데도 코피가 났다. 면봉만 봐도 아이가 질색한다는 걱정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글액을 입안에 넣고 헹군 뒤 진단키트에 묻혀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타액 항원검사 키트를 최근 개발했지만 식약처의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꺾이면서 사람을 덮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8살 손자가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최근 한 달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뒤따라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70대 여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17층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접던 중 차량과 연결된 아랫부분이 꺾인 겁니다. 사다리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과 함께 인도를 걷던 70대 할머니와 8살 손자를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손자는 치아가 파손되고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이삿짐 업체 관계자는 강한 바람 때문에 사다리가 꺾인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고 시간대 서울 노원구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1.1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이 약간 강한 바람으로 분류하는 수준입니다. 이사 때 사다리차 이용을 금지하는 풍속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은 강풍의 영향과 사다리차 조작 실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한 달 새 강원도 춘천과 인천시 부평을 포함해 3차례나 사다리차 전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강원도의 무인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무인 모텔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인데 대책은 마련됐는지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A양. 2달 전 성탄절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오빠가 불러나간 자리에서 초면인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강원도의 무인 호텔. A양의 진술서에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자 곧바로 방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지만 모텔 측이 출입을 막거나 나이를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구속된 가해 남성은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불령을 돌려보기 싫어서 집에만 있었어요. 서울 가서 평생 났으면 좋겠어요. 성폭행 장소로 쓰인 무인 모텔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달이 됐는데요. 유사 범죄를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텔 이용료를 내는 무인 결제기엔 미성년자 이용 금지라고 적혀 있지만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만 볼 거예요. 밤에는요, 들어도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분간이 안 돼요. 청소년 보호법은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숙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무인 모텔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벌어진 가출 여중생 성매수 사건도 무인 모텔이 범행 장소였습니다. 이곳도 미성년자 혼숙 금지 안내문만 있을 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무인 모텔은 청소년 일탈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달 전 술 취한 중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텔엔 신분증 식별 장치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신분증 달라는 소리를 안 하죠? 신분증도 요즘 위조를 많이 하니까 무용지물이라서 그 시스템 센서를 안 단 거예요.
관할구청은 무인 모텔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영치기 모텔이다 구자체 허가를 내는 거 아니거든요. 모텔로 다 허가 냅니다. 무인텔만 따로 놓은 통계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출입자 신원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인 모텔 자체는 사실은 사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또 면죄부를 준 거와 다르지 않는 상황. 어른들이 할 일을 미루는 사이 청소년들은 범죄와 일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따며 대륙의 딸로 거듭난 중국 선수가 갑자기 비난의 표적이 됐습니다. 광고 수익 등으로 돈방석에 앉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먹튀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명품 브랜드부터 고급 외제차, 화장품까지 20개 넘는 광고 모델이 된 중국의 동계올림픽 스타 에일린 구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5성 홍기를 달고 출전해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我喜欢北京烤鸭涮羊肉特别好吃。我10岁的时候还是9岁的时候自己吃了1斤羊肉。粉凤凰、红凤凰、粉红凤凰、红粉凤凰。 중국 음식을 즐기고 중국어도 능숙해 대륙의 딸로 거듭나더니 이번 올림픽을 통해 1,200억 원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对这个下一代，我们这个滑雪项目应该是有一个起一个很示范的作用嘛。你让他爱国呀，是吗？这是最主要。 하지만 중국인의 시선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일린 군은 앞으로 경기에 출전할지 확답할 수 없고 미국에 돌아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책도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이중 국적은 불법이다, 중국에서 돈 벌어 미국에서 쓴다며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막바지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모레 오후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겠고 이후로는 초봄 같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대체로 1에서 5c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눈보단 대기가 너무 건조해서 문제인데요. 중부와 영남, 전남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연달아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0도,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출구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정점이 머지않았다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했죠. 그러면 좋겠지만요. 보름 만에 확진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를 믿으라고 하지만요. 정점이 하루 3만 명이라더니 이미 닷새째 매일 10만 명씩 나옵니다. 국민은 여전히 살얼음판인데요. 마침표 찍을까요? 정부만 보이는 출구,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